안녕하세요, 국민 여러분.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탄핵 부스터인가요? 네, 몇 번째죠? 제가 또 상당히 앞에서 많은 분들이 하셨는데 이번에 또 바톤 터치를 해서 제가 이어나가겠습니다. 전혜숙 의원님께서 또 소개를 많이 해주셨고요. 저는 지역구가 경기 광명입니다. 혹시 광명에서 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면 관심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또 이번 탄핵 가결하는데 함께 힘을 보태겠습니다. 아무래도 여러분께서는 지금 탄핵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 이 탄핵이 가결될 수 있을까? 그게 가장 큰 관심사일 것입니다.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지난주에 비해서 이제 시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탄핵이 좀 더 가결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뭐 당연히 그 탄핵안을 발의한 우리 야당들은 지금 야권 공조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가결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저희 야당 빼고 그 다음에 탈당하신 새누리당을 탈당하신 김용태 의원을 빼고 28명의 찬성표가 모자랍니다. 그런데 그 28표, 그러니까 200표가 될 때까지 모자라는 그 28표 중에서 지금 현재 이제 새누리당에 보면 비박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그 비상시국회의의 멤버가 대략 한 40명 남짓이 되는데 그 비상시국회의에서 이번 탄핵을 가결하는 쪽으로 거의 내부적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까지 포함하면 한 200명 조금 넘는 한 210명 정도 되지 않을까. 물론 약간 순간적으로 생각이 좀 달라지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설마 그렇게는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재밌는 현상은 뭐냐면 최근에 친박 의원들 중에서 그렇게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진박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조차도 그러니까 친박인지 아닌지 저 사람이 누구지 하던 그런 친박 의원들께서 새누리당의 비박 의원들한테 전화가 많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박 의원들한테 전화가 와서 당신은 왜 탄핵에 참여를 하겠다고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를 했느냐, 얘기 좀 들어보자 라고 하면서 이 탄핵에 대한 얘기도 좀 주변에 많이 듣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분들이. 그러면서 과연 의원님 생각에는 탄핵 가결될 것 같습니까? 이러면서 자꾸 물어본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뭐 본인이 이렇게 그 친박 의원들이 탄핵에 참여를 해서 그러니까 부결하는 쪽으로 부동의하는 쪽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참여를 안 한다든가 그런 것 같으면 물어볼 일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들까지 합하면 대략 좀 긍정적으로 보면 200명은 훌쩍 넘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끝까지 방심하면 안 되기 때문에요. 이틀 남았지만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또 벌어질지 모르니까 방심하지 않고 끝까지 제가 이렇게 접촉하고 있던 비박 의원들 잘 챙겨서 우리 끝까지 잘해서 가결시키자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께서는 이 비박이나 친박 일부 이런 의원님들이 그럼 왜 자기 당인데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참여를 과연 진짜로 할까? 그리고 왜 하는 걸까? 이게 궁금하실 수 있어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비박 의원들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당 내에서 박근혜 대통령하고 노선이 맞지 않아서 그동안 갈등을 많이 빚어왔기 때문에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거리감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탄핵에 찬성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은 실패한 대통령이지만 그분들은 또 각자가 헌법기관으로서 국회의원으로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정치 생명이 끝나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정치 생명이 본인의 정치 생명이 계속되고 또 적어도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국민들하고 괴리되어서 함께 순장되지 않으려면 싫든 좋든 간에 탄핵에 찬성하는 쪽으로 자기의 의사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그럴 수밖에 없다. 그래서 현재의 구조가 비박 의원들을 비롯해서 완전히 이제 자기가 빼도 박도 못하게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순장할 수밖에 없는, 바깥에 그렇게 다 공공연하게 인식되어 있는 그 진박 의원들을 제외하고는 자기 정치인으로서의 생명을 위해서도,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국민들하고 뭔가 지속해 나가기 위해서도 그 관계를요 찬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저는 새누리당 의원님들한테 얘기합니다. 이번 탄핵에 있어서 부결될 경우에 이제 새누리당은 끝이다. 이제 당이 끝나는 건 둘째치고 여러분도 정치적으로 끝장이 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개인적으로는 새누리당 의원들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의식을 많이 갖고 있지만 그래도 개중에 혹시라도 거듭나서 좋은 정치 하고자 생각하시면 이번에 뭔가 이렇게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란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 가결의 전망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이후의 권한대행에 대해서 또 여러분이 관심이 있으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후의 권한대행은 뭐 당연히 이제 총리인, 지금 현직 총리인 황교안 총리께서 직무대행 또는 뭐 권한대행으로 일을 하게 될 텐데 걱정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걱정이 뭐냐? 당장 우리가 헌재로 이 탄핵 소추안이 가지 않습니까? 가결이 되면요. 그런데 이제 가는데 이 헌재에서 이 탄핵 소추안에 대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결정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1월 말, 3월 말에 헌재 재판관이 이제 임기가 종료되는 분이 계시죠. 박한철 소장님, 그리고 이정미 재판관님, 이제 이렇게 있는데요. 이분들이 이제 임기가 끝나면 그럼 새로운 재판관을 임명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임명권자는 이제 소장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시고 또 이정미 재판관은 대법원장이신데, 그러면 박한철 소장 같은 경우에 그러면 임기 끝나고 1월 말에 임기 끝나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거 황교안 총리가 임명하는 거 아니냐, 이런 게 저도 좀 신경이 쓰여요, 사실은. 그래서 잘 안 들리나요? 네, 가까이 대고 얘기를 할게요. 네, 좀 아무래도 밖에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 잡음이 많습니다. 근데 잡음이 아니고 여러분 잘 들어보시면 옆에서 농성하고 계신데요. 안녕하세요. 화이팅입니다. 네, 농성하고 계신데 농성하시는 분들이 한 번씩 이렇게 탄핵 뭐 이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소리니까 왜 이렇게 시끄럽지?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응원해 주시고요. 의원님들 저 구호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의원님, 네, 네, 이현주 화이팅 말고요. 박근혜 탄핵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박근혜 이러면 탄핵 답해 주십시오. 자, 시작. 박근혜. 네, 고맙습니다. 들으셨죠? 네, 저희가 지금 이 이른 아침에도 오셔서 농성하고 계신데요. 제가 어디까지 했지? 네, 권한대행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권한대행이 그러면 문제가 그 소장이 1월 말에 그만두고 나서 그 안에 이제 결정이 안 났을 때 이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그 한 명의 그 비어 있는 자리에 황교안 권한대행이 임명하면 어떡하냐 하는 걱정들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제 의견들이 있습니다만, 그럼 과연 이 권한대행 탄핵이 이루어졌을 때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가 어디냐 이런 것에 대해서 요즘에 헌법학자들 그리고 정치인들이 많이 또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제 개인적인 견해이긴 합니다만 권한대행이라는 것은 대통령이 그러니까 탄핵 소추가 되었을 때 그 동안에 어떤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뭔가 이렇게 중요한 인사에 대해서는 본인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런 경우는 뭐 대통령의 거리시에 있는 직무대행하고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니지만 또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더더군다나 이 권한대행이 대통령 지금 현재 소추되어 아직 소추 안 됐습니다만 소추됐다고 가정했을 때 소추된 대통령이 임명한 총리가 권한대행을 하는 상황이고 또 그런 이해관계에 있는 총리가 대통령이 소추되어서 그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사건을 또 판결할 재판관을 임명한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중요한 인사뿐만이 아니고 굉장히 부적절한 것일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헌재의 결정 자체가 혹여라도 국민들이 볼 때 신뢰하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재판관들도 그것을 반대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현재 헌법 관련된 학자들의 다수설도 황교안 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새로 임명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법적 해석상 할 수 없다고 봐야 된다라는 것이 다수설인 것 같습니다.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결된 이후에 있을 수 있는 어떤 법적 위험 그리고 여러 가지 여러분 걱정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국회가 검토를 해서 걱정하시지 않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탄핵이 그래서 이제 가결되어서 헌재로 가게 되면 이게 언제 그런데 끝날 거냐 이런 것도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뭐 어떤 분은 빨리 끝내서 한 1월 달에 끝난다. 어떤 분은 뭐 4월 달에 끝난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원론적으로만 본다면 지금 이 사안에서 탄핵 소추 발의된 것들을 보면 이렇게 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한 그런 것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는 변론이 또 필요하고 또 이 사안은 필요적 변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최소한의 어떤 방어 기회를 그래도 법적으로 우리가 보장을 안 할 수는 없을 거다. 그래도 재판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대략 12월부터 해서 그래도 한 3-4달은 소요되지 않겠냐라고 많이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빨라도 1월은 넘길 것 같다라는 게 다수의 견해인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4월 달까지 갈 거다. 왜냐하면 180일, 최장 180일이라고 얘기해놨기 때문에 그러면 법률상 최장 180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180일 계산하면 12월부터 해서 12, 1, 2, 한 5월이 되잖아요. 그러면 180일 다 채우지 않더라도 4월까지는 가지 않겠냐? 라는 또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현직 대통령이 탄핵 소추가 되어서 재판을 받고 있는 그리고 직무가 정지되어서 권한대행이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상황이 그렇게 오래 지속되는 것은 그래서 6개월 가까이 가는 것은 그렇게 또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그 점에 대해서는 헌재 재판관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좀 당기기 위해서 그분들이 노력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1월 달에 끝나긴 좀 어렵고 이렇게 또 누가 혹자들이 얘기하듯이 4월, 5월까지 가기도 좀 어렵다. 그래서 한 2, 3월 중에 한 3월 정도에 전 개인적으로 끝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탄핵 절차라는 것은 헌법이 정한 절차입니다. 그래서 그 최소한의 절차를 거치다 보면 최대한 빨리 헌재에서
속도를 내더라도 그 정도는 걸릴 수도 있다. 이런 거 이해를 하시고요.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게 국민들의 의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언뜻 그 헌재 재판관 이렇게 하셨던 분하고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한테 여쭤봤어요. 얼마나 걸리겠냐, 또 결론이 어떻게 나겠냐 이랬더니 지금 같은 민심이면 당연히 그 결정에서 인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한편 이제 어떤 말씀을 또 하시냐면 이 헌법재판소라는 것이 정치적 사법재판소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처럼 아주 이렇게 엄밀하게 말해서 사법적 판단만 하는 곳은 아닙니다. 헌법재판소라는 것은 헌법적 관점에서 사법적 판단을 하는 것인데 이 헌법적 관점이라는 것은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가 투영되어 있는 그런 관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권자인 국민들의 의사가 어느 정도 반영된 그런 사법재판이고 그래서 결정을 할 당시에 국민들의 의사가 고려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막 탄핵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또 이렇게 반드시 탄핵이 인용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또 국회도 그렇게 해서 가결을 시킬 경우에 재판소가 그때 가가지고 이렇게 봤더니 그 사이에 혹시 국민들이 다 잊어버리시고 그다음 관심도 없으시고 또 별로 국회도 관심이 없고 또 이런저런 또 사람들이 이제 마음이 약해져서 아이 너무한 거 아니야라고 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막 나오고 그러면 이건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갑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거 혹시 보시는 분들 계시면 여러분께서도 이 탄핵 결정이 지금의 민심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헌법과 헌법적 가치와 그런 정의에 반하지 않게 잘 날 수 있도록 항상 끝까지 모니터링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한 가지 이제 또 에피소드 비슷하게 말씀을 드리면 아까 비박들 움직임 이런 것들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사실 지난주에 제가 그 박근혜 대통령의 담화 직후에 비박 몇 분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담화에 대한 내부의 어떤 반응이 어떻게 되냐, 탄핵 다음 주에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 가결하는데 문제가 없겠냐 이렇게 여쭤봤더니 그때는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뭐 동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다. 그전에는 비상시국 회의를 하면 막 40명, 50명씩 왔는데 대통령이 담화를 하면서 뭐 이렇게 국회가 합의해서 이렇게 그 퇴진하는 시기와 절차를 정해주면 물러나겠다 이러고 나니까 그 비상시국 회의에 아침에 소집을 했는데 40명 이상 오시던 분들이 한 20명 정도로 줄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28명 이상이 필요한데 그거 굉장히 큰 문제다. 이래가지고 고민을 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기들이 이제 당론 얘기 이렇게 하면서 참 난감하다. 그런데 이제 그걸 주도하시는 분들은 탄핵 가결파들이시니까 내부에서도 굉장히 참 분분하다고 하시면서 그때 당시에 김무성파와 파라고 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김무성파와 유승민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김무성파는 당론을 따른다 이런 거였던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유승민파는 당론도 당론이지만 그 당론의 해석에 대해서 대통령이 여야 합의로 퇴진의 절차와 시기를 정해달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대통령의 그 뜻을 전제로 한 당론이다. 그래서 4월, 6월 이렇게 했지만 여야 합의가 안 되면 그 당론 자체가 의미가 없다 이렇게 해석하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뭐 일종의 뭐 유승민파라고 해야 되나 그분들이 또 한쪽이 계셨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난 주말에 엄청나게 많이 오셨잖아요 광화문에. 그때 사실 저희가 2일날 이제 표결하기로 했다가 또 정족수가 좀
모자랄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이 공조도 좀 깨지고 이렇게 해서 9일로 미뤄지면서 사실 토요일 광화문 집회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희 또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몇몇 의원들이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조금 이렇게 한숨 돌리고 있다가 그렇게 되니까 우리 지역에 또 문자도 다 보내고요, 당원들한테. 그렇게 하면서 이번 토요일이 바로 비박들의 어떤 참여 여부를 가름짓는 어떤 결정적인 시기이기 때문에 좀 힘들더라도 반드시 광화문에 가족들 다 모시고 나와서 집결을 해달라라고 부탁을 많이 드렸는데, 생각보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국민들이 정말 현명하셨어요. 아마 다들 그렇게 판단하셨던 것 같고 그날 뭐 전국적으로 한 210만 명 뭐 이렇게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그걸 보고 그 새누리당 의원님들, 특히 비박의 비상시국회의 의원님들이 아마 깜짝 놀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 끝나고 카톡을 보냈어요. 아, 이거 정말 심각하다. 이렇게 심각한데 그래도 여전히 당론 얘기할 거냐? 이렇게 이제 얘기했더니 자기들이 월요일 날 오자마자 아마 논의한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의총이 아니라 비상시국회의에서 그 유승민파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김무성파와 유승민파 중에서 유승민파의 의견을 좀 더 이렇게 반영을 해서 비상시국회의에서는 그 대통령의 담화는 여야의 합의를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당론 역시 여야 합의를 전제로 한 것이고, 그래서 야당하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어쨌든 그 당론도 의미가 없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그 생각이 났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시민혁명의 시기다 이렇게 많은 정치학자들이 평가를 하시는데, 지금 같은 시민혁명의 국면에서는 사실 대의민주주의보다도 직접민주주의의 힘이 좀 더 강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평상시에는 우리 시민들께서는 생업으로 돌아가시고 그리고 그 여러분을 대의하는 우리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의원들, 정치인들이 어떤 국정이나 여러 가지 사안들을 처리해 나가도록 그냥 맡겨두시고 또 그 결과에 대해서 선거를 통해서 평가만 하시지만, 이런 어떤 시민혁명기에는 직접민주주의가 굉장히 강해지기 때문에 이 광장에 또 그리고 광장이 나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일반 국민들의 그런 어떤 의사가 사실은 이 대의민주주의 하에서의 그런 여러분의 대의기관들을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이 시민혁명기구나. 그래서 광장에 또 여러분 국민들의 뜻이 우리 국회의원들을 다 움직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또 한편 그 아까 가결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라고 말씀드렸지만, 그렇기 때문에 가결될 것이다라고 확신을 하고요. 표결하는 과정에서도 지금 같은 시민혁명기에는 정치권, 그러니까 대의민주주의 하에서의 대의기관보다 직접 민주주의가 좀 더 이렇게 그 흐름이 강한 상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광장과 광장 밖의 국민들이 그 흐름을 결정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탄핵에 대해서 비박들 그리고 심지어 친박들까지도 참여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그 표결에서도 그 표결이 가결되게끔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긴장 놓치지 말고 많이 관심 가지고 모니터링 해주시고, 또 특히 지역구에 새누리당 의원님들 계시면 가서 잘 설득도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탄핵이라는 것이 만약에 부결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부결되면 제가 볼 때는 사실 이 박근혜 게이트 이 일대의 사태에 대해서 그걸 뭐 형사적으로 규정하자면 박근혜 대통령과 그 친박들은 그 사건의 주범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비박들은 뭐냐? 그런 비박들은 그것을 알았거나 혹은 알 수 있었는데 거의 의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막지 못한 그런 방조범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면 야당은 뭐냐 이렇게 국민들이 많이 여쭤봅니다. 그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야당은 뭐 전혀 잘못이 없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이런 사태가 이렇게까지 심각해질 때까지 저희가 좀 더 이렇게 파고들고 좀 더 치열하게 싸웠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보면 저희도 뭐 과실범 같은 그런 잘못은 좀 있다. 그리고 또 그 책임을 또 함께 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탄핵의 부결에 대해서 만약에 부결된다면 저희도 그 책임을 그 크기에 대해서는 새누리당만큼은 아니겠지만 면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탄핵의 부결은 대의민주주의의 실패입니다. 우리 헌법은 대의민주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의민주주의, 그러니까 국민들이, 주권자인 국민들이 위임한 권력과 그 방향과 내용에 따라서 권력을 행사해야 되는데, 그러한 내용과 방향에 위반해서 또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한테 대통령직을 수행하라고 맡겼지, 국민들은 최순실한테 그것을 수행하라고 맡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그냥 지나가는 조언 한두 번 들은 정도가 아니고, 보니까 지금 드러나는 정황을 보면 공식적인 어떤 여러 가지 그런 국정 사안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비서관들하고 같이 회의를 하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오히려 지시하는 듯한 그런 정황들이 나타나고, 그래서 마치 최순실이 그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듯한 그런 정황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런 정황 그 증거들 이렇게 드러나는 것을 보면서 결국 이것은 가장 중요한 게 대의민주주의에서 이 대의제 그 원칙의 위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탄핵 사유 중에서 저는 가장 심각한 위반 사안이 대의민주주의 원칙이라는 그 헌법을 위반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대의민주주의의 실패의 그러니까 어떤 대리의 실패의 그 하나의 현상으로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결국 탄핵까지 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왔는데, 만약에 또 우리 또 다른 헌법기관이 어디입니까? 국회 아닙니까? 헌법기관이 대통령이 있다면 국회가 또 다른 헌법기관입니다. 그런데 이 한 헌법기관인 대통령이 대의제를 위반해서 국민들이 위임한 권력을 자기가 마음대로 쓰고, 그 위임한 방향과 위임한 대상이 아닌 최순실을 위해서 최순실이 권력을 부리고, 이런 상황이 와서 대의민주주의가 위반이 됐는데, 그래서 국민들이 광장에 나오시고, 또 광장에 안 나오시는 분들도 다들 마음속으로 그렇게 대다수가 한 95%가 지지하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한 80% 가까이가 탄핵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다들 국민들이 이제 이 대의제 우리가 위임한 그 위임 계약을 현저하게 중차대하게 위반한 저 박근혜 대통령을 우리가 파면하고 싶다. 국민들이 파면하고 싶다. 그런데 국민들한테 그 파면 권한이 주어져 있는 게 뭐냐? 그걸 대신해서 국회가 행사하라고 탄핵 소추권이 있는 겁니다. 국회에. 그래서 그 국민들을 대리하고 있는 우리 국회의 또 다른 헌법기관 국회에다가 국민들이 빨리 탄핵 소추를 해라. 우리는 파면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민심을 들어서 우리 국회에서 그러면 국민들이 탄핵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국민들을 대변하는 우리가 탄핵을 해야 되겠다. 이래서 이제 그걸 진행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국회에서 부결된다. 그러면 국회가 어떻게 됩니까? 국회가 우리한테 권력을 위임한 주권자인 국민들의 의사에 국회가 또 반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국회가 대의민주주의에 아까 박근혜 대통령이 대의민주주의 위반해가지고 국회 보고 파면시키라고 했더니 그 파면하지 않고 엉뚱한 행동들을 만약에 국회가 한다. 그러면 국회가 또 탄핵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태가 발생하면 저는 국회 해산을 피하기가 어렵다. 물론 우리나라 제도는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내각제에서는 국회 해산 제도가 있지만 이런 상황이면 국회가 해산이 되고 총선 다시 해서 여당이 몰살하게 되죠. 내각제에서는. 근데 우린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어쨌든 제도적으로는 국회 해산 제도가 없지만 사실상 어떤 광장의 어떤 민심 그리고 국민들의 민심에 의해서 해산될 수밖에 없고 또 그것이 우리 대의제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정신에 또 사실은 부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아마 그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결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게 뭐 당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뭐 민주당은 부결되면 책임이 없는 것도 아니고 정도는 다르지만 우리도 함께 책임이 있고 또 무엇보다도 어떤 그 원인을 제공했다라는 측면에서의 책임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의 주권자인 국민이 우리한테 네, 고맙습니다. 댓글 응원이 왔대요. 네, 감사합니다. 주권자의 국민이 우리한테 이런 권한을 위임했는데 국회까지도 여러분의 희망을 버리고 그 위임 계약을 위반하면 국민들이 믿을 데가 어디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 지금 상황에서 어쨌든 기필코 국회가 국민들의 위임 계약을 충실히 끝까지 이행해서 여러분의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약속을 드리고 끝까지 하여튼 말씀드린 대로 비박들 하나하나 다 챙겨서 제가 이렇게 그 명단도 갖고 있는데 요새 다시 한번 전화해서 상황 어떻게 돌아가는지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계속 탄핵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국회의 어떤 지금 탄핵 이런 것에 대해서 헌법상의 책무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의 헌법기관인 대통령이 대의민주제 위반하고 주권자인 국민들과의 위임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해서 파면당하는 국면에서 이런 그 국회가 그 주권자의 위임을 받아서 그 탄핵 절차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 국회의 하나의 헌법적 책무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이 뭐 이런 얘기 하세요. 아니 대통령이 탄핵이 되면 그렇게 되면 헌정 중단이 되니까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러워지는 거 아니야? 라고 또 어르신들 중에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는 아마 잘 설명하시겠지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 사실상 우리가 주권자로부터 대통령이 이제 완전히 그 대통령으로서 권위를 상실했을 때, 신뢰를 상실했을 때, 그러면 그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위임 관계이기 때문에 위임자가 수임자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면 그 위임 계약은 신뢰를 근거로 한 것이기 때문에 깨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강제로 이렇게 깨지기 위해서는 사실 혁명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유혈혁명이든 뭐 혁명이 일어나서 주권자인 국민이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청와대에 가서 내려와라 라고 해서 끌어내려야 되는데 사실 그런 상황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폭력이 수반되고 그거야말로 나라가 혼란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헌법이 규정해 놓은 것이 바로 탄핵 절차입니다. 그래서 절차적으로 국민들이 직접 가서 붙잡고 끌어내리는 것이 그렇게 바람직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들이 대신 권한을 위임한 국민들의 대의기관인 국회로 하여금 그 탄핵이라는 어떤 절차를 밟아서 그래서 그 대통령을
파면시키는 절차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걸 해고로 치면 자진 사퇴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냥 사표 내서요. 그리고 그 사표 내서 사퇴하기를 권고 사직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권고 사직이 이렇게 그 국회하고 협의해서 퇴진하는 거라면 탄핵이라는 것은 징계 해고입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 그러니까 국회죠. 그래서 인사위원회 열어서 어떠한 사실을 어떻게 잘못했는지 열거를 하고 또 그 열거한 사실들에 대해서 당사자가 방어할 기회를 주고 나중에 또 딴 얘기하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방어할 기회를 주고 그것을 판단을 해서 해고를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탄핵은 국민들의 대표인 국회가 해고시키는 겁니다. 대통령을. 우리가 무슨 대단한 권한이 있어서 해고시키는 게 아니라 국민들 대신해서 해고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헌법이 정한 절차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에서 그렇게 되었을 때 이미 국민들에 대한 신뢰와 국정의 동력을 상실한 대통령이 그 자리에 계속 있으면 나라가 제대로 안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국민들이 아무도 믿지 않는데 어떻게 대통령이 이를 수행을 합니까? 당장 트럼프가 이제 미국에서 대통령으로 새로 당선이 되어서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싶어도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한미 정상회담 한다. 그래서 뭔가 이런저런 결정을 했다. 그러면 그 결정이 지속되겠습니까? 절대로 지속되지 않습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 결정을 해도. 그래서 아마도 제 생각에는 우리가 그 며칠 전에 국회에 이렇게 미국의 브루킹스 연구소라든가 그런 쪽에서 그 연구원들이 국회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오신 분들한테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까놓고 얘기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가결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전이라도 이분 이미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상실했고 국정 동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미국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유감스럽게도 박근혜 대통령하고 어떠한 중요한 결정을 한 것이 그 이후에 지속되고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가장 유감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그 한일 군사정보보호 협정을 굉장히 날림으로 최근에 협정을 체결을 했는데 이와 같이 중요한 문제를 이미 국정 동력을 상실한 정부가 했을 때 이 협정에 대해서 마지못해서라도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이후에 미국이 생각하는 이 한일 그 어떤 군사적 협력을 또 토대로 해서 한미일 간의 어떤 군사적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면 그 토대가 되고 그 토대로서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 한일 군사적 협력의 이 정보 협정이 전혀 이게 지속 가능한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당신들 완전히 잘못한 것이다. 근데 미국이 그것까지 그 시기까지도 다 협의를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와 같이 중요한 그 외국하고의 중요한 문제들을 박근혜 대통령이 현재 상태에서 아무리 해서 진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고 국정 동력을 이미 상실한 대통령이 그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우리 대한민국의 그 국정의 혼란이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여러 가지 자기가 이미 국정 동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지금 한일 정보 협정이라든가 이런 것들 외교적 중요한 결정들을 다 했을 때 그 이후에 지속되지 않는 것들을 했다라고 치면 그러면 이거야말로 국정의 혼란인 것이죠. 그래서 이 국정의 혼란을 빨리 없애야 되기 때문에 빨리 파면시키고 그래서 권한대행을 임명해서 이렇게 권한대행이 어떤 권한대행의 범위 안에서 직무를 수행하게끔 하는 것이 이 헌법이 정한 절차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이 헌법이 대단하다 보면 볼수록 그래서 우리 헌법은 이렇게 불시에 이런 대통령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완전히 상실하고 자격을 상실했을 때 그 절차를 헌법적 절차에 따라서 평화롭게
평화롭게 그 자격을 박탈하고 평화롭게 그 다음 순서로 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절차들을 이미 헌법에서 다 규정해 놓고 있었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그런 자격도 없는 대통령이 계속해서 그 자리에서 더 혼란스러운 어떤 여러 가지 사고를 치지 않게끔 하는 그런 것들을 다 규정해 놓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탄핵 절차야말로 국정의 공백과 국정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 우리 헌법이 아주 정교하게 마련하고 있는 제도이다. 그래서 이런 탄핵 절차에 대해서 국정 혼란이다, 국정 공백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헌법의 정신과 그리고 이 탄핵 절차가 왜 마련됐는지, 또 마련돼서 어떻게 이행되고, 만약에 탄핵으로 가지 않고 그대로 놔뒀을 때 아까 제가 잠깐 예를 든 것처럼 그런 외교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얼마나 혼란스러워지고 얼마나 권위가 상실되는지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가볍게 그냥 우리가 그냥 늘상 이렇게 일상적으로 그냥 잘 모르고 한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길게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이 탄핵 절차야말로 국정 공백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헌법이 고심 끝에 마련한 제도이다. 그리고 사실은 중요한 건 이런 혼란의 가장 큰 원인은 대통령 자신입니다. 대통령이 이런 사고를 치지 않았으면 이런 혼란은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떤 혼란이 벌어졌을 때는 그 원인을 제거해야 혼란이 없어집니다. 원인을 놔두면 그 혼란은 더 커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건 그냥 우리가 야당이라서, 야당 지지자라서 대통령을 파면하는 게 혼란을 가장 줄이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고를 친 사람이 있으면 그걸 놔두는 것보다 그걸 빨리 제거하고 절차를 밟아서 그 이후의 절차로 정리하고 넘어가는 것이 이미 벌어진 것을 수습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최선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헌법의 절차라는 게 참 이번에 와서 저도 탄핵과 관련된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보면 저는 이번에 탄핵 절차에 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참 역사적인 순간이다. 역사적인 순간인데 뭐 탄핵을 한다는 것이 가능하면 그런 일이 안 생겼으면 좋았겠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역사 속에서는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쁜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어떻게 빨리 잘 극복하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의 역사는 참 이렇게 보면 아쉬운 대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국정교과서를 가지고 굉장히 막 이렇게 참 말도 안 되는 이런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 것도 예전에 어쩌면 그 일제시대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이렇게 지배하고 있던 그 시대 이후에, 독립된 이후에 이 친일 청산이라든지 역사 청산 작업이 정의에 부합되게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와서 다시 그 어떤 잘못된 사관에 빠져 있는 학자들과 또 그 이해관계가 있는 또 그런 사람들의 지지 기반을 두고 있는 일부 정치인들이 야합해서 국정교과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사태를 불러일으킨 것처럼 우리가 예전에 친일파 청산이나 역사 청산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와서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굉장히 비생산적인 어떤 굉장히 참 아쉬운 이런 일들을 많이 겪고, 우리가 정말 열심히 미래를 위해서 일해야 될 시간에 그런 것으로 참 어쩔 수 없이 그 문제를 가지고 싸워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과거의 어떤 역사를 제대로 청산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은 어떤 역사를 청산하는 것은 그 역사가 일어났을 때 그 현장에서 바로바로 청산해야 됩니다. 근데 한참 지나고 나서 청산을 하려고 막 하면 이미 그 역사적 순간, 그 역사의 그 한참 지난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정의롭지 못한 그리고 부적합한 그런 어떤 역사의 토대 속에서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해관계를 가져버립니다. 친일파들을 청산하지 못해서 친일파들이 그때 부역을 하면서 얻었던 많은 재산들, 그런 재산들에 또 기반해서 많은 그 이후의 거래들이 계속 있었을 것이고, 거래와 승계들이, 그래서 그 이후에 이해관계를 갖게 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그 청산뿐만이 아니라 역사 자체에 대해서 왜곡된 것을 자꾸 주장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자기들의 이해관계인 그 경제적 이득이라든지 여러 가지 권위들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청산했으면 쉽게 청산될 수 있었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청산을 한다고 할 때 이해관계를 가지고 저항하는 세력들이 엄청나게 불어나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청산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런 것을, 지난 것을 왜 이제 꺼내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도 있게 되고, 또 그 청산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과 여러 가지 사회적 비용 때문에 또 역시 하다가 중간에 아유 요 정도만 하자 이렇게 타협하게 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그 역사가 청산되지 않음으로써 우리가 많은 피해들이 있고, 사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뿌리 깊게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이 뭔가 우리는 정의롭지 못하다. 이 대한민국이라는 사회가 정의롭지 못한 일이 그냥 가득 차 있다라는 그런 어떤 사회에 대한 불신과 권위에 대한 부정, 이런 것들이 이 역사에서부터 비롯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역사 청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나간 역사에 대해서 마저도, 우리가 국정교과서 문제를 얘기할 때도 그렇고, 그렇게 역사 청산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또 그런 절실함을 느끼면서,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혹시 우리가 역사적 순간에 서 있다라고 한다면, 어느 날 훗날 우리가 그때 2016년 박근혜 탄핵 때 그때 제대로 청산했더라면, 그러면 대한민국 역사가 굉장히 많이 달라져 있을 텐데 라고 아마 틀림없이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이 탄핵의 절차는 역사적인 사건이고, 이 사건에서 우리가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정말 완벽하게 이것을 수행해내야 됩니다. 국민들에 대한 위임계약을 수행하는 측면에서 뿐만이 아니라 역사적 책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히 또 탄핵, 저는 처음부터 이렇게 탄핵을 많이 주장을 해왔던 사람입니다. 이런 탄핵을 통해서 또 이 탄핵의 어떤 역사적 측면, 우리가 탄핵이라는 것은 탄핵 결정문이 나옵니다. 그냥 하야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하야 됩니다. 그냥 본인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협의해서 하야하면 권고사직하는 것처럼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뭐 얼굴 붉힐 일이 뭐가 있어, 그냥 안 맞았던 것이지 이러면서 그냥 각자 갈 길로 가는 것인데요. 탄핵이라는 것은 파면하는 것이고 징계해고이기 때문에 그 결정문에 왜 파면하는지에 대해서 일일이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파면하는지에 대해서 쭉 쓰고, 그러면 그 파면하는 이유들이 나오다 보면 결국 뭐냐,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라는 자리, 그 대통령의 자격은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한 어떤 헌법적, 역사적 고찰과 그 결론들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당연히 우리가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것도 있겠지만 굉장히 우리의 현실에 부합하게 아주 절절하게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정말 한 단계 발전하게 된다. 과거에 87년에 6월 항쟁, 6월 민주화 운동을 통해서 민주주의가 한 단계 발전했지만 그때의 어떤 성과는 상당히 아쉬웠던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그리고 이런 헌법적 절차, 법적 절차를 거침으로써 그 헌법재판소가 탄핵 결정문에 하나하나 대통령이 어떤 일을 어떻게 잘못했고, 이것은 어떤 우리가 형사상의 판결문하고 또 다릅니다.
굉장히 헌법적 관점에서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대한민국이란 국가의 지도자는 어때야 하고 그리고 헌법의 정신은 무엇이고 그래서 어떤 정신에 어떻게 위배됐는지 그것을 하나하나 적시를 해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국민의 이름으로 파면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결정문이 딱 나왔을 때 저는 정말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그리고 어떤 헌법적 절차를 이행해 나가면서 이런 국가적 혼란을 국정의 혼란을 수습해 나가는 국회와 국민이 하나의 어떤 똘똘 뭉쳐서 수습해 나간 하나의 선례를 남기게 되고 이것은 정말 커다란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새누리당 의원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뭐 야당이라서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을 뭐 끌어내리고 그런 것이 아니다. 물론 당연히 우리가 당신들보다는 훨씬 더 까다롭고 훨씬 더 엄격하게 보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렇게 헌법을 위임한 국민들의 주권자인 국민들의 위임 계약을 위반한 그런 대통령을 국민들이 어떠한 절차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리고 그 국민들의 또 다른 위임을 받은 국회라는 헌법기관이 이 헌법이 위반돼서 완전히 누더기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을 헌법을 파괴한 사람을 헌법상 절차에 의해서 단죄함으로써 그렇게 함으로써 이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자 하는 절차를 우리가 진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절차에 지금 돌입한 것이고 이 문제는 여야, 보수, 진보 이런 문제가 아니라 국가를 중시하는 당신들의 관점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 국가와 헌법을 수호하는 것이 굉장히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헌법 수호 절차 반드시 협력하셔야 된다. 만약에 당신들이 이러한 헌법 수호 절차에 협력하지 못하고 이런 문제, 지금 현재의 문제가 얼마나 중차대한 역사적 상황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당신들은 보수주의자라고 얘기할 수 없다. 그건 사이비 보수인 것이죠. 보수를 가장한 그냥 기득권자 정도로밖에 얘기를 할 수 없고 그래서 이 국면에서 탄핵에 참여를 하느냐 그리고 탄핵의 역사적 의미와 헌법적 의미를 이해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새누리당 의원님들 중에서 사이비 보수와 진짜 보수가 이런 국면에서 누군지 구별되게 된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어떤 시류에 편승해서 야당이 막 주장하고 국민 다수가 주장하니까 그 민심이 겁나서 그런 게 아니다.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라. 지금까지 잘못을 많이 했겠지만 이제 다시 세우고 다시 우리가 정립해 나간다는 관점에서 이제는 국회가 여야를 떠나서 함께 한 가지 생각으로 우리 역사를 다시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제 얘기에 우리 새누리당 의원들께서 많이 공감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요. 저희가 지속해서 그렇게 좀 얘기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처음에도 이렇게 국민들께서야 뭐 이렇게 빨리 하야 하면 좋으니까 하야 이렇게 광장에서는 또 그렇게 말씀들을 하셨지만 저는 이제 한 달 전부터 일찌감치 탄핵에 대해서 주장을 해왔는데 왜 탄핵을 그렇게 주장해왔는지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정말 이 탄핵 결정문이 저는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긴 한데 어차피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사고는 이미 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되돌릴 수는 없는 거,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는 것이고 이미 발생한 상태에서 이걸 우리가 수습해 나가면서 대한민국에서 이 헌법의 가치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대통령의 책무란 어떤 것이고 또 그 국민들을 대리하는 우리 국회의 책무는 또 어떤 것이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어떻게 보면 그냥 선거하고 정신없이 그때그때의 그 의사 일정 소화하고 이렇게 하기에 바쁘다가 정말 이런 계기를 이런 사건들을 계기로 해서 뭐 저 스스로도 국회의원으로서의 책무가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위임받은 계약의 내용은 과연 무엇인가, 국민들로부터. 그리고 우리 국회 위상은 뭐고, 정당들이 각자 다른 어떤 그 노선을 걷고 있지만 그런 다른 노선을 떠나서 국회의원으로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그 헌법적 책무는 무엇인지, 그리고 또 보수와 진보 또는 뭐 중도 이런 가치들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갖고 있는 공통된 가치는 무엇인가, 그 헌법기관으로서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하게 되고, 또 이런 걸 계기로 해서 우리 여야 의원들이 함께 모여서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 굉장히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저는 국민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이번 탄핵, 이런 대통령에 대한 탄핵, 또 그 전에 어떤 대통령에 대한 불신, 이런 것들을 쭉 겪으시면서 아마 대한민국의 헌법과 우리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헌법적 가치, 대의민주주의, 또 직접민주주의, 그리고 민주주의, 그리고 또 공직자의 의무, 여러분으로부터 위임받은 공무원을 비롯해서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그리고 저희 같은 또 특수한 공직자들, 이런 사람들의 역할과 또 그 사람들하고 어떻게 또 위임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소통해야 하는지, 이런 것도 고민 많이 하게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사실 이런 사건이 안 일어났으면 참 좋았겠지만, 이미 일어난 상황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여기서 또 배워나가고 앞으로 우리가 대한민국의 역사를 함께 써나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임해야 하는지를 정말 깊게 고민하고 진심으로 대한민국이라는 우리나라를 걱정하게 되는, 함께 걱정하는 진심으로 그런 계기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넘었어? 네. 아니, 시간 금방 가네요. 좀 드릴 말씀이 더 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겠지만 또 다음 기회에 하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여러분 아마 굉장히 좀 분노도 하면서 탄핵이 되길 바라면서 또 탄핵 가결이 될 때까지 기다리지만, 또 결정이 날 때까지도 기다리겠지만, 그러나 한편으로 되게 우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좀 혼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우울하겠다, 한편으로는. 그래서 그 나라 걱정도 아마 많이 될 거고요. 지금 경제도 많이 어려운데 참 왜 나라가 이렇게 가는가에 대해서 참 걱정들 많이 하실 텐데요. 저는 광장에 이렇게 촛불 집회 이렇게 함께 하면서 그 굉장한 에너지를 느꼈습니다. 굉장한 에너지. 여러분의 열정과 에너지를 느끼면서 이제 가슴이 뛰었어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참석하신 많은 분들이 그랬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열정과 에너지를 함께 하면서 저도 에너지를 받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스트레스 받다가도 이제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함께하면 뭐든지 해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그 역동성과 에너지를 믿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 일을 정말 승화시켜서 하나의 큰 어떤 역사적 사건으로서 우리가 또 역사의 한 이정표를 함께 써나가고, 그리고 그 이후에 벌어지는 많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일들, 이제는 미래를 위해서 정말 벅찬 일들 함께 그 에너지 가지고 같이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너무 우울해하지 마시고요.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 반드시 가결시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개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요. 우리 정춘수 저희 당의 우리 당의 정춘수 의원님이 다음 순서이십니다. 정춘수 의원님은 그 여성 우리 여성계에서 아주 또 유명하시고 정말 이 여성의 권위 향상을 위해서 또 우리 위안부 문제를 비롯해서 또 최근에 또 가습기 살균제 이 사건의 어떤 해결을 위해서 정말 고군분투하셨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셔서 우리 당의 미래가 밝다고 생각하는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